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IPO 대여가 증시의 추격 러시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훈풍 속에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증시 입성을 위해서 IPO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IPO 시장은 2019년 이후로는 가장 낮은 공모액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또 SGI 서울보증보험과 컬리 등 대여급 기업이 상장을 철회한 사례도 있었는데 올해 IPO 시장이 부진을 피하지 못했던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올해 현재까지의 연말에 상장 예정돼 있는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약 3조 8천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5% 정도 수준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죠. 사실은 이 원인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증시 상황이 상당히 악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증시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IPO 상장하는 기업들도 뭐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실망감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부 공모주들이 과열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전부 다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오히려 다른 중소형 공모주들 같은 경우에는 부진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형 공모주가 투자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하잖아요.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IPO 시장이 좀 부진했다.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서울보증이나 컬리 같은 경우 또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도 보면 시장 상황이 일단 좀 아시다시피 전체 증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의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됐죠. 사실 서울보증이야 우리나라의 유일한 보증보험 회사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 상황이 증시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컬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좋은 현상이 이커머스 시장에 있다가 지금 다시 엔데믹 돌아오는 바람에 기업 가치 면에서 다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철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증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외면했다. 그다음에 블랙홀 대형 공모주들 때문에 블랙홀 현상이 일어났다. 거기에다가 철회한 기업들은 기업 가치와 현재 증시 상황, 경기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아서 올해 IPO 시장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상황이 녹록치 못했던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대여급 IPO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블랙홀 역할처럼 자금을 빨아들이기도 했고요. 그에 따라 기업 가치에 좀 염려되는 기업들은 상장을 철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파도의 사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기술특례 상장 제도까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인데 그럼 일단 파도 사태 본질부터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요. 파도 그러니까 좀 이름도 좀 사실 좀 걱정스러운데 반도체 설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3분기 매출 공백이 발생한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3분기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네. 누적 매출액이 180억인데 3분기 한 분기 동안에 기업이 1억 5천만 원을 매출했다 그러면 큰 식당만큼도 지금 매출을 못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 보고서를 찾아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사실은 파도에 대해서는 매출처 편중 위험을 지적하고 있어요. 감사 보고서 자체에서 보면 두 군데 반도체 회사의 매출이 약 99% 가까이 일어나고 있다. 매출이 너무 두 군데 회사에만 편중되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매출이 편중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게 이미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장되는 과정에서 이 매출에 대해서 추정한 게 너무 뻥튀기 시킨 거 아니냐, 심지어는 뭐 사기 상장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일어나고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매출 뻥튀기라고 뭐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있겠지만 사실 파도 상장할 때 시총이 1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 시총 1조 정도 되는 기업이 매출을 분기에 1억 5천 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이다. 이거 잘 이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도 상장을 하면서 뭐 매출 예상도 했을 것이고 기술에 대한 기술 특례니까 기술에 대한 평가도 했을 텐데 그렇다면 주관사 회사가 매출을 예상할 때 이거 너무 투자자들을 속인 거 아니냐.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출을 잘못 추정하거나 뻥튀기 할 경우에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책임도 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사실은 파도의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증권사에서 이걸 주관사 증권회사에서 이거를
해주면서 상장을 할 때 매출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 너무 과대하게 잡은 거 아닌가. 또 파도에서도 너무나 그 본인들의 그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긍정적으로 그냥 매출을 잡아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그동안 부진했잖아요. 반도체가 부진했고 이제 앞으로 내년 이야기하면 반도체 좋아질 거라고 다들 네.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뻥튀기 상장에 대한 것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파도의 뻥튀기 상장 소식 속에서 사실 IPO 시장 전반에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제2의 파도 사태를 막기 위해서 IPO 시장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사실 꼭 필요한 조치이긴 하겠지만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IPO 시장을 좀 얼어붙게 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사실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미국 나스닥이 우리나라보다는 상장하기 좀 유연하잖아요. 네. 근데 그 나스닥 상장을 바로바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스닥에 상장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상장 후에 유지하는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기업의 매출이나 기술력에 따라서 이 정도까지 상장할 필요가 있겠냐고 해서 판단해서 스스로 이제 재무적인 평가를 내리는 건데요. 기술 특례 상장은 사실 기술성과 성장성을 평가를 합니다. 기술성을 평가는 전문 평가 기관 두 곳에서 B, P, B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중에 한 곳은 반드시 A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A 이상을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파두는 기술성 평가에서 A와 AA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술 평가에서는 파두는 뭐 거의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인데 상장성은 사실은 그 성장성이죠. 성장성은 주관사 은행 증권사에서 판단해서 추천을 한 건데 사실은 그 기술성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는 24곳의 평가 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공공 평가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평가 기관이 있어서 이 군데에서 전부 다 예비 상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술 상장 평가 올해 그 기술 상장으로 올라간 10개 기업 중에서 8개 기업이 3분기 보고서를 보면 매출 목표액의 절반도 지금 다 달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올해의 매출 목표액에. 그러다 보면 결국 기술 상장이라는 것은 기술성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다음에 성장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성장성에 대해서 너무 기대들이 크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파도에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두 개의 반도체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것은 반도체 경기만 안 좋아지면 바로 위험성이 노출이 되는 상황이 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IPO 시장 냉각이라기보다는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그 절차나 그다음에 과정, 그다음에 기준을 좀 높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회사들이 제대로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도는 이미 매출 초의 위험성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해서는 그 억제하기보다는 좀 그 자유롭게 올라가되 대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좀 체제를 좀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해서 좀 손질이 필요하고 이제 책임감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데 또 올해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 좀 두드러졌던 기업은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머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두 종목 모두가 좀 관심을 받는 업종 속에도 속해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제가 이번 주 들어서서 많은 그 증권 방송이나 뭐 여러 경제 전문가들 또 주식 전문가들이 두산 로보틱스를 많이 추천들을 어마무시하게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이 주제를 정하면서 제가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산업용 협동 로봇 제조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이 매출액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 450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32억입니다. 2023년 예상은 634억 매출에 마이너스 122억이에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흑자는 나지는 않는 거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영업이익 마이너스가 줄어들고 있고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에코프로 머티는 하이 니켈 전구체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 여기도 2022년 매출을 보면 6,552억, 네. 매출 영업이익이 390억. 2023년 예상은 1조 매출에 영업이익 329억이에요. 자, 그럼 살펴보시죠. 에코는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아주 작죠. 네. 1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329억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죠. 반대로 두산 로보는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이익 의 마이너스도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장세로 보면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가 훨씬 더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두산 로보틱스를 제가 9만 원 오늘 보니까 9만 원 왔다 갔다 하던데 네.
그 공모가가 26,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 된 거고 에코 같은 경우는 36,200원이었었는데 현재 13만 원 가니까 여기도 2배, 한 3배 정도 지금 갖고 네.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요. 자, 그렇다고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야, 그러면 이 두 개 회사가 과연 성장성이 있겠느냐라고 판단해 볼 때 저는 두산 로보티스는 많은 전문가들이 왜 추천을 했는가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매출은 계속 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줄어들고 있는 네.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협동 로봇 제조니까 지금 산업체에서는 인력 문제 때문에 전부 다 자동화시키고 있고 로봇이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네. 됩니다. 제가 어제 유니클로에서 옷을 샀는데 요즘에 유니클로 가서 이렇게 계산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 자동 계산하는 박스에다가 그냥 옷을 다 던져 놓으니까 한꺼번에 전액 금액이 나와요. 이것도 완전 자동화되는 시대가 네. 됐잖아요. 공장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산재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자동화를 거의 다 시키지 않습니까? 그 결국 거기에 다 로봇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밝다라고 할 수 있고 에코 같은 경우는 그 전구체 제조 및 판매니까 이것도 약간 2차 전지랑 관계 있어서 좋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단 말이죠. 매출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줄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건가라고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술력이 어느 정도나 될 건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는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공모가 대비 3배, 뭐 4배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2차 전지 올해 엄청 많이 올랐다가 지금 에코 쪽 2차 전지 때문에 지금 주가가 확 떨어지는 바람에 좀 거기에 물리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양사의 영업 본제 전체로는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지만 그 영업이 늘느냐 주느냐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게 좀 투자를 하실 건지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매출과 영업이익을 잘 살펴보면 좋겠다고 좀 의견을 전해주셨고 사실 또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그래도 좀 화려하게 상장을 했고 지금도 계속 주가 추이가 좋은 만큼 그 뒤를 이을 종목도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인데 LS 머티리얼즈도 지금 어쨌든 공모가 진행 중이잖아요. 오늘부터 공모 진행 중 4일까지 공모가 하는데 정해졌잖아요. 네, 6,000원을 6,000원이죠. 정해졌죠. 이제 최상단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 만큼 제2의 에코프로 머티가 또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죠.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고 싶으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진짜 관심이 폭발하신 것 같아요.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LS 것도 좀 제가 좀 잘 살펴보니까 뭐 미세 공정 산업에 들어가는 UPS 그러니까 안정화 기기죠. 전력 안정화 기기는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ESS 그러니까 축전지 분야, 그다음에 그린 에너지 발전 분야. 그러니까 전기와 관련된 산업에는 다 들어가는 공정이기 때문에 특히 산업 분야로 이건 직접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 개인보다는 산업 분야로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전기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중요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공모가 6,000원인데 여기도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시게 돼서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폭발하면 안 되겠지만 주가는 좀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네, LS 머티리얼즈 역시도 한번 주가 양상을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또 내년에는 SK 에코플랜트와 SSG닷컴 등이 IPO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시장 상황이 관건이기는 하겠지만요. 업황 자체 후광 효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내년도 IPO 시장을 한번 이렇게 어떻게 될 건가를 오늘 주제를 정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분위기잖아요. 미국서부터 벌써 중단되는 분위기여서 투자 심리가 약간씩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에다가 사실 LG 그 CNS 같은 경우는 SI 유사 기업, 또 시스템 통폐합 기업인데 삼성 SDS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LG CNS 같은 경우도 내년에 아마 상장 예상이 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는 건설에서 환경 종합 기업으로 변신했잖아요. 지금 ESG 경영이다 뭐다 해서 환경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도요. 그러다 보니까 SK 에코도 앞으로 사업 전망성이 상당히 발전적이고 좋다. 그다음에 SSG닷컴은 이커머스 기업들의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컬리도 하려고 그러다가 컬리도 도로 반납을 했고 지금 11번가 문제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커머스 기업들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오아시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이커머스 기업들은 현재 경제 분위기, 그다음에 경기 상황, 그다음에 사회적 분위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희 같은 경우도 요즘에 그 이커머스를 많이 안 시키는 이유가
그 재활용 박스 같은 거, 네. 플라스틱 같은 거 나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환경 전문가들이나 뭐 가정에서도 이거 너무 많이 나와 불편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커머스 기업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데가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는 상장을 여러 번 수년간 노리고 있는 주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보증도 상장을 상황만 좋아지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여기서 SSG닷컴하고 SK 에코플랜트를 거꾸로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SK 에코는 환경과 주간 관련된 것으로 네. 건설해서 돌아섰어요. 그게 상당히 주요했던 것 같고, SSG닷컴은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이커머스 기업들이 지금 사실 다 어렵잖아요. 11분간 사태도 우리가 봤고, 네. 뭐 지금 현재 엔데믹 되면서 다시 배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 경제 상황도 잘 살펴보면서 IPO 기업들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에코프로머티가 200%가 넘게 상장을 하기도 했고요. 오늘도 사실 상장했던 종목 에이텀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3-4개 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좀 투자 전략 세워가면 좋을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적정한 주가 수준인지를 좀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 옆에 누구도 투자했는데 주가가 올라갔대. 누구도 올라갔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동요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전문가들이 저 시골에 사시는 장모님이 주식 투자하겠다 그러신다고 이제 전화 오면 그때부터는 안 된다고 막 이런 얘기 하듯이 이게 적정 주가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 주가의 상단에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가 좀 그래서 상단에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전통적인 투자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정말 네. 성장성이 있느냐, 기술적이 있느냐. 이게 우리 전통적인 투자 판단이잖아요. 네. 그런 투자 판단이 선행된 후에 그다음에 이 판단,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게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그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평을 뭐 해달라고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 안 주신다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연구하지 않는 투자에게는 산타가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